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요즘 매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확진자가 과연 몇 명이나 나왔는지, 또 중국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들 하시고 불안해하는 분들 많으시죠. OBS 초대석 오늘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또 예방 관리에 애를 쓰는 자치단체장님 한 분 모셨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9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쳐 민선 7기 광명시장에 취임해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자치분권을 통해 공정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시민이 도시의 주인으로 문화와 예술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함께 잘 사는 광명을 위해 공공, 공정, 공감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의 발빠른 대처와 시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자고 제안한 이유, 어떤 방식으로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작년 한 해 광명시의 주요 성과와 2020년 시정계획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무엇인지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들어본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참 네.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많은 분들 걱정도 하시고 있고요. 다행히 네. 아직 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또 지방 정부들은 이 행사들 취소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을 텐데 코로나19 광명이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제일 먼저 지금 국 단위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돼서 꾸려져서 매일 아침 8시에 상황 점검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마스크나 소독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진행한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하나의 시민운동적 네. 관점에서 시민 캠페인으로 좀 전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또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관련된 모든 단체와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췄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을 저희가 아주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철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광명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방역 활동도 좀 하고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KTX 광명역, 철산역, 네. 광명사거리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이고요.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쪽 지역의 방역 활동, 손으로 좀 그 손에 닿는 곳은 좀 닦고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무엇보다 시민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리고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가 정말 기쁜 거는 이 살균 소독제도 기증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 예. 마스크도 3만 장씩 기증해 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도 빠르게 이렇게 지원하는 대책들을 세워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려고 100명 이상의 대단한 행사는 자발적으로 이제 논의해서 결정하게끔 했고 네. 100명 이하의 그런 회의나 토론회는 마스크 착용하고 손 세정제 비치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꼭 꾸준히 그 행사나 토론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가지고요. 큰 어려움 없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응을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신종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난 바이러스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떤 감염병 관리라든가 예방 활동을 해야 될지 점검해보고 좀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 본다는 의미도 이번 기회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시민 대응 매뉴얼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광명 씨가 이거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제 이런 신종 코로나 19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이제 신종 감염증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과거에 네네. 메르스도 그랬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행동 수칙이나 지원 체계, 또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매뉴얼화해서 바로바로 시민들이 대응하면서 일상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시민 대응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시를 좀 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는 이제 과거에는 이런 그 감염증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네. 자꾸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 빨래 같은 경우도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 대신 저희들이 해드리면서 찾아가서 대응 방식도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시가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백서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그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을 경우에 시 행정 체계나 또 시민 대응 매뉴얼들을 잘 네.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매뉴얼도 만들고 백서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 메리스 때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우생과에 가 있더라고요. 네, 그 직원을 그렇군요. 이번에 보건소에 파견을 해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을 잘해줘서 보건소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저도 이제 감동스럽게 들은 건데 우리 광명시의 의사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2분 계신데 네. 그냥 주말도 그러지 않고 매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보건소장님이 네. 요청을 했는데 우리 지역의 의사분들이 또 자원봉사로 같이 아하. 지원도 해주고 있어서 광명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네네. 예. 네. 또 어려울 때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내는 게 우리 국민의 저력, 국민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번에 진천이나 아산 시민을 네. 보면서 정말 위대한 시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처음엔 좀 고민들 하셨지만 이제 환영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제가 이 곽성원 시장님 예전에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일 때 모셨었고 그리고 네. 시장님 되시고 올해 또 지금 3번째 모시는 건데 네. 벌써 1년 8개월 되셨어요. 네. 예, 광명시장 취임하신 지. 함께하는 시민, 웃는 네. 광명 이걸로 1년 8개월 달려오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시장님 어떤 거 있으세요? 1년 8개월 됐는데요. 정말 빠르게 지냈는데 2가지는 명확하게 좀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1년 반 동안 토론회를 정말 많이 진행했습니다. 네. 예. 그만큼 귀를 기울이셨군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시정에 대한 바람, 욕구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각 분야별로 토론회도 많이 했고 500인 원탁 토론회를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가야 할 정책의 방향도 이야기를 듣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웠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요. 특히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도시재생에 대한 대책,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을 합의를 모아가고 그것을 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세우는 이런 작업을 해왔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네. 네. 벌써 경자년 새해 2달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광명시의 올해 목표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셨고 어떤 방향으로 시정 이끌 계획이십니까? 저희 광명시가 시정 철학을 네. 공공, 공정, 공감 네. 3공으로 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를 공정하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거기에 가장 방점 찍고 네.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시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정, 공공, 공감 이 3공의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서 올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가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방향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 작업들을 잘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30 기대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2019 올해 지방자치 CEO로 우리 박성원 시장님 선정되는 영광을 안으셨는데 네. 뭐 그동안 또 자치분권 전문가로도 활동하셨고 도의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치분권 지금 뭐 반쪽도 안 된다고 볼 수밖에 네, 없는데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급한 게 뭘까요,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의 권한을 최대한 네. 이양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고 나눠드리는, 네. 시민들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제도를 만들고 그에 관련된 시민 조직을 형성하고 그리고 시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자치 분권과 관련된 그 아카데미 교육을 정말 많이 진행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가 주민들의 주민세를 환원하는 것.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풀뿌리 민주주의 원래 다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민자치의 원년으로 2020년 시장님이 네.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 18개 전통으로 지금 위원회를 주민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로 네. 확대를 하고 또 직접 민주주의를 이렇게 처음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네.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네. 여기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나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25명 내외의 이제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새롭게 하는 주민자치회는 50명까지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이 주민자치회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하면 주민자치회가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요. 지금 시범적으로 광명 5동하고 7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8개 전체 동에 다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광명 7동에 주민자치회를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주민총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업들은 다시가 반영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주민총회를 하려면 그 동에 0.5%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광명 7동 같은 경우는 대략 150명 이상이 참여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거기서 의결이 되면 여러 가지 의결이 되면 시가 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과거에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전달하는 체계였다면 이제는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을 의결하고 시가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좀 뭔가 좀 바뀐 상황이죠. 아래로부터의 예. 정치네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미 유럽 서구의 선진국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마을총회라는 걸 통해서 지역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광명시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을 올해 주민자치회 전화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서 완전한 의미의 지방 분권이 네. 정착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각 지역별로 움직이고 밑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면 제도가 그렇게 바뀌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광명은 사실 1호 평생학습도시, 네. 굉장히 선도적인 평생학습을 이끌었던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요. 네. 우리 박성원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광명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 평생학습 도시의 미래 비전의 가장 핵심은 우리 시민 누구나 그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네.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도시 기반을 형성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광명시가 1999년도 3월 9일 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했거든요. 네. 올해로 21주년이 됐는데 좀 더 확장하는 의미로 우리 광명의 철산동 한 중앙 지역에 좀 새롭게 단장해서 이전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좀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그 향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대학도 좀 광명에 유치하려고 하고요. 세계시민대학 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광명자치대학입니다. 예. 근데 이 광명자치대학의 과가 무슨 과일 것 같아요? 자치 평생학습과 그 저희가 5개의 과를 신설하게 네네. 했는데 자치분권학과, 네. 도시재생학과, 네. 말공동체학과, 네. 기후에너지학과 아. 그리고
사회적 경제 학과입니다. 진짜 미래 비전, 미래의 그렇죠. 어떤 트렌드와 닿아 있는 과들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우리 삶을 실제로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의제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런 것들을 그냥 한두 번 뭐 특강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는 수준의 이 강의, 교육에서 멈추지 않고 네.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1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다들 거거든요. 전문가가 되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시 재생에 대해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우리 동네를 뭔가 좀 바꿔보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과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다 보면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우리 동네 문제를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입학식과 개강식과 졸업식과 이 모든 과정을 대학과 똑같은 형태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1년 동안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기후 에너지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주체로 성장해서 우리 집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좀 조성하고 시민 스스로 네트워크해서 우리 동네 한번 바꿔보자 이러한 결의도 하고 사람도 모으고 또 활동도 하고 그리고 시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기간제나 그 임기제 공무들 채용하잖아요. 이런 교육을 마치신 분들한테 좀 우선적인 그 가점도 주는 기회도 주는 이렇게 해서 좀 우리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도 좀 느끼고요. 우리 지역의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좀 그런 활동가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자치대학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내 지역의 전문가는 내가 된다. 그럼요. 이런 네. 움직임이겠죠. 그렇죠? 네. 예. 광명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또 3대 무상교육에 이어서 초등학생들 입학할 때 입학 네. 축하금까지 줍니다. 네. 이거 예산 많이 들지 않나요? 계산해봤더니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네. 예, 3억 정도 들어가고요. 네. 아나운서님 저기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제 내년에 둘째가 들어가고요. 네, 예. 그 대부분의 학부모들께서는 네. 저도 그랬고요.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굉장히 가슴이 떨리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하는데 시가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 잘 돌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격려해주고 신경 쓰고 있다.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요.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학용품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또 골목 네. 상권을 살리는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할 그러네요.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시가 더 관심 갖고 이런 정책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좀 희망을 갖고 더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분위기 듭니다. 많이들 좋아하시죠?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올해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광명만의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얘기인데 광명시의 교육정책, 물론 도교육청이 있습니다만 네. 광명의 교육정책 어떻게 협력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교육청과 광명시청이 네. 교육 문제에 관련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 이런 큰 틀의 취지입니다. 실제로 교육 문제가 그동안 학교 중심으로 많이 해왔는데 학교도 혁신학교를 뛰어넘어서 학교자치, 교육자치라고 하는 큰 틀에서 더 많은 노력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교육의 사업이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가 그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 교육청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혁신교육이나 마을교육 공동체나 그리고 그 고교 학점 은행제나 이런 사업들을 시가 협력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육협력 거버넌스를 만드는 체계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교육행정과 학교행정이 좀 통합은 안 되더라도 더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온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잘 돌보는 그런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 교육협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활발하게 교육청과 논의하고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문제도 중요하고 또 예. 이렇게 교육받은 인재들이 취업해야 되는데 일자리 문제도 대한민국 굉장히 시급한 상황. 예. 뭐 광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청년들이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 많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에서 청년 정책 부문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 상을 받으신 비결, 또 왜 이 상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아, 해줬습니다. 네. 예, 너무 열심히 해줬고요. 제가 처음에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처음 시작한 게 청년들하고 토론회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네, 진행하면서 그들이 고민하는 기본적인 의제들을 저희가 좀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창업지원과를 제가 새로 만들었는데 창의과 청년 정책팀에서 그걸 너무 열심히 잘 준비를 해주고 네. 청년 그 위원회를 저희 한 50명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받고 토론회하고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또 과제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 하나씩 만들어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잘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반응 좋은 게 무료 정장 대여 사업입니다. 아,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잖아요.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봄, 여름, 가을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이제 정장이 필요한데 네. 저희 무료 정장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몇 회로 제한했는데 지금 제한하지 않고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청년 창업 지원센터도 만들고 또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또 네. 만들고 메이커 스페이스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 더 만들어 나가고요. 그다음에 청년 인문학 강의도 좀 하고 청년 인턴제도 하고 정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부가 광명시를 좀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옷 입고 가서 취업되면 나중에 옷 한 벌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후배들도 입게. 네, 예, 예. 아, 그냥 생각해 봤고요. 네. 일자리 이렇게 또 신경 쓰시고 여러 문제 하시다 보니까 일자리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히 이제 공공 일자리 부분에서 네. 좋은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예. 올해 공공 일자리 정책들 2020년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계속 새롭게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하고 네.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하자라고 해서 올해 노인 일자리도 새롭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마찬가지인데요. 청년 정책도 만들 때도 그랬고 이 일자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시에서 네, 일자리 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가장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정규적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이거든요. 양질의 예. 일자리죠.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에서 그런 일자리 만들기 정말 어렵죠.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저희가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그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을 많이 시키고 성인들에 대한 취업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스마트 인력 센터를 통해서 드론 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그렇게 성인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새롭게 찾는 것은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에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공 일자리는 뭐 이렇게 1년밖에 안 되는 거라 하더라도 그 집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 자꾸 밖으로 끌어내서 단기 일자리도 제공하면 그것이 경험이 되고 숙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 일자리를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 중에 광명의 뉴타운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보안관 일자리도 만들고요.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일자리도 좀 만들고요. 여러 노인들의 이제 청소 관련된 일자리 포함해서 안전 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들 많이 마련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경단위원도 그렇고 다양한 연령대의 예. 또 수요에 맞는 그런 예. 일자리를 광명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올해도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광명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이제 특히 일자리라는 게 나라라든가 기업들이 움직여야 되지만 그런 수요가 있을 때 또 공급을 할 수 있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일자리 짧은 경력부터 해서 경험을 축적해 놓고 일자리에 대한 경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좀 늘었다고 그래요. 네. 취업률이 좀 높아졌는데 기존에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집에 계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급여가 약하니까 내 급여를 가지고 일하는 게 좀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최근에 다시 나오는 것은 환경이 약간 좀 좋아지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급여가 좀 나아져서 다시 일자리 밖으로 좀 나오는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해요. 소위 자발적 실업 상태에 네. 있던 분들이 네. 이제 최저임금도 좀 오르고 하면서 분위기도 좋아지면 좀 더 일을 하러 나올 의지들이 생기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던 분들이 이런 공공일자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공공일자리라 하더라도 최대한 그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광명시 올해 예산이 시장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9,300억, 그 중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한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저희 한 45% 정도 그러니까요. 됩니다. 예, 절반 가까이인데 특히 예. 그 중에서도 뭐 장애인 복지과 신설 등등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위해서 더 노력을 예. 덕성 시장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특별히 올해 준비하고 있는 복지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올해 3월 달에 광명시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언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꾸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과 장애인 일자리에 관련돼서 저희가 교육을 좀 많이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최초의 평생학습 도시가 광명이었는데 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도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초가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각 우리 시 산하 기관에 그 장애인들을 고용할 만한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좀 연구조사하게끔 했고요. 파악을 하고 네. 각 부서에서 그것을 발굴하게끔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그 장애인 발전 종합 발전 계획을 좀 용역을 줄 때 장애인들을 현장에 좀 같이 모셔서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어떤 것들을 조사해가면서 복지 정책을 하나하나 촘촘히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가장 그 복지 정책 중에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그 복지 정책 중에서는 저는 장애인이 우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네. 발굴해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굴이라는 건 찾아가는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있는 부분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권자는 아니지만 통계에 나오지 않고 있는. 예, 그런 분들을 네. 계속 찾아서 발굴해서 네. 그분한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 3,4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네. 복지 예산에 그러니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러네. 더 장애인 중심의 복지 정책을 더 많이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복지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화생활, 여가생활 이거잖아요. 네. 예. 이분들을 위해서 특히 문화예술 공간을 늘리기 위한 생활문화 복합시설 설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두 개의 복합 시설을 현재 네, 좀 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광명 시민운동장을 지하 주차장을 조성해 한 400대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복합 시설 더 지어서 시민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가나 몰 같은 걸 좀 더 개발을 하는 거군요, 공간을.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네. 서로 협업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고 시민들을 할수 위한 있는. 순전히 공간으로. 예. 그렇죠. 요즘은 시민들이 그런 공간을 정말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명 그게 턱없이 부족해요. 다른 지하철에 비해서 문화복합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번에 시민운동장 이렇게 지하 주차 만들 때 복합시설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명 동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네. 그 상층부에는 그 유아 체험센터나
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아동들을 위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또 학부모들을 위한 그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합 시설을 조성하거든요. 네. 그 사업들이 굉장히 단위가 커요. 그래서 네. 작년에 국토부에 생활 SOC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각각 예산을 한 33억씩 지원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최근에 이제 하안초등학교에서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데 거기에 지하 수영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그럼 또 있어서 주변 시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다시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그동안 동사무소가 동사무소로서만 기능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새로 질 때는 다 복합시설로 짓자 이렇게 해서 지금 뉴타운 지역의 광명 7동과 철산 2동 또 광명 3동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새로 신축한 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민센터로. 네. 그렇죠. 거기에 예를 들면 광명 7동 주민센터를 지을 때 네. 거기에 청소년 활동센터, 또 여성 활동센터, 또 일자리 센터 이런 것들 다 집어넣기 사랑방이 했거든요. 생기는 거네요, 주민들을 그렇죠. 위한. 그리고 예를 들어 철산 2동 그 주민센터 지을 때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네. 이거는 뭐냐면 누구든지 와서 운동도 하고 혈압 체크도 하고 건강 체크도 하고 네.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과거에 행정이 지원하는 그냥 뭐 형태가 등본 아니라 떼고 이런 곳이 아니라 내 집 가서 같은 즐기고 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요.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예. 주민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크게 준비하는 것은 소화동 지역에 역세권 지역에 새로 시민들이 많이 입주했잖아요. 네. 거기에 세빛공원에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을 준비를 좀 하고 야,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공연들, 문화예술 또 뭐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행사들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거기에 도서관도 들어오고요, 네. 뮤지컬 공연장도 좀 들어오고요, 좀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 활동 공간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해서 네. 잘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특히 방점 지키는 게 광명도 도시 재생, 네. 건설 여기 은근히 좀 사업들이 크더라고요. 네. 도시 재생이 굉장히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또 나중에 잘못하면 무슨 말들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런 과거의 예전 다른 지역들도 사례가 있는데 안전하고 투명하게 도시 재생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재생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너부대 마을이 이 도시재생 사업 첫 삽을 떴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 도시재생 사업의 실질적인 첫 삽을 띈 것은 네. 광명이 너부대 마을이거든요. 너부대 마을이요? 예, 네. 한 450억을 투자해서 우리 광명시하고 LH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 너부대 마을 늘 침수되던 지역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그곳을 그곳 주민들을 새로 이제 순환 이주 주택을 져서 70호 정도 져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그 자리를 다시 개발을 해서 청년 임대주택이나 신혼주택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뉴턴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네. 주민들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주택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소규모 그 정비 주택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주민들이 합의를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법 안에 그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그 정비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사업들을 이제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말 자주 모이십니다. 모이셔서 우리 동네를 어떻게 좀 바꿔나갈까 논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협의해서 논의돼서 결정을 해주면 시가 그것을 이렇게 반영하는 형태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은 그렇게 갖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내 도시, 우리 동네의 미래의 모습은 내가 그린다. 근데 그러려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학교를 만드신 거군요, 아예. 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네.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여서 저희 시도 그런 좀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그동안 광명하면 뭐 위성도시, 배드타운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네. 자체 성장 동력이 있으려면 경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 시흥 광명,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이 진행이 되면 광명시는 정말 크게 변화하고요. 경제도시 그리고 자족도시로 네.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총 면적은 74만 평입니다. 거기에 일반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유통단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거단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주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도시계획이 좀 잘 된 편이고요. 근데 저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거기가 이제 주로 R&D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 그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강소 기업들, 좋은 기업들, 좀 알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종의 이제 기업의 그 면제, 그 세금 면제를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네, 되니까요. 그래서 세금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적 검토하고 있고 규제도 좀 없어줘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TFT 만들어서 그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경기도시공사와 LH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직원들 논의하고 있고요. 네. 제가 봄이 되면 직접 제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네. 좋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광명하면 또 최고의 명소가 된 게 이제는 광명 동굴. 네. 와인도 유명하고 또 안에서 공연도 하고 여름에는 진짜 제일 좋은 피서지이기도 하고요. 광명 문화 관광 복합 단지 네. 17만 평 광명 동굴 주변에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사업입니까? 더 많이들 오시겠네요, 여기. 그 동굴 주변에 17만 평이 그 KTX역에서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문화복합단지 사업인데요. 수도권 주민들이 뭔가 이제 힐링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그런 관광지가 수도권에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근데 여기 17만 평에 약 3만 평 이상의 스파가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꼭 가보고 싶네요.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북카페나 그 수목원이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펫파크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곳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도권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새로운 관광지로 찾아오게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그 디스커버리사가 이 개발 사업에 참여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과학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체험, 네. 학습장 같은 것도 조성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과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동굴과 연계한 관광 프로젝트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아마 10년 후가 되면 광명시는 최고의 수도권의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또 자연히 뭐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네, 숙박시설도 들어서고 네. 광명이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거기에도 듭니다. 숙박단지가 들어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래 한국 폴리텍 대학 융합기술교육원이 네. 성남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예. 광명에도 들어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전문 고등교육기관에 들어서는 건데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시로서는 엄청난 기회이고 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기관 관련돼서 불모지였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네. 광명은 그동안 매번 선거 때마다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게 선거 공약이었었는데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광명은 4년제 대학이 못 들어있게끔 돼 있어요. 네. 근데 저희 들어온 게 폴리텍 대학 광명 융합기술원입니다. 근데 이 폴리텍 대학이 취업률이 98%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취업이 잘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취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광명 시민으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고요. 그래서 3월 달에 개원을 하게 되는데 5개 학과를 모집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저희 광명 시민들이 38%가 합격을 했어요. 네. 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가 폴리텍 대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시산학 사업입니다. 시와 산업, 기업체와 학교, 시산학 연계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그 향후의 도시 미래 비전을 위한 연구도 함께 하고 또 개발 사업도 함께 그 고민하면서 시 행정에 도움될 수 있는 도시 개발 사업, 창조 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그걸 통해서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폴리텍 대학과 향후 우리 광명 시민과 광명시가 함께 여러 가지 연계 사업들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폴리텍 대학의 2개 층을 저희 광명시가 좀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폴리텍 대학과 연계한 취업 교육 좀 최대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의 협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배운 분들은 광명시로 취업하도록 네. 이렇게 좀 해주시면 나중에 좋아하시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좀 우리 좋은 강소기업, R&D 기업들이 네. 들면 그걸로 다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네요. 연계성을 그림은 갖고 딱 해야죠.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예. 잠시만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어떤 작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봐가면서 단계별로 하나씩 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폴리텍 대학은 좀 광명시한테 굉장히 큰 기회이고 좋은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광명시가 남북 평화 재단과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 협약 MOU를 맺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정책을 맡고 있는 남북 협력 네. 이제는 앞으로 참 금방 지나가겠죠. 또 네. 좋은 시절이 올고 네.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해서 달려나갈 텐데 광명시도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움츠리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준비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 한반도 평화 시대 구축하는 것은 네. 전 국민의 시대적 시대 사명이고, 정신이자 사명이겠죠. 예, 그렇죠. 전 국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뭐 북미 회담이나 그 3자 회담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들이 좀 나서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방 정부에서도 그 노력을 좀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남북교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저기가 구성을 해서 계속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광명시가 그 열차 타고 광명역에서 도라산까지 네. 평화 열차 기행을 했는데 올해는 자전거를 타고 개성까지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좋네요. 네. 네. 그래서 6.15 남북 정상회담 그 날짜를 기념해서 공동선언 기념. 예. 네. 615명이 6월 15일 날 네. 자전거 타고 개성까지 가는 소풍 가는 그 네. 계획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개별 방문을 허용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네.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고요. 안 되면 뭐 도라산까지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방 정부들이 저희 광명시뿐만 아니라 많은 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사람들을 많이 상의하고 의견을 네. 듣고 있는데요. 좀 과감하게 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네. 의견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갖고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자전거 타고 개성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우리 기자님 저도 자전거 같이 가시죠. 타고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렇군요. 예. 박성원 시장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입문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갑자기 갑자기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네.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제가 네. 97년 1월 20일 날 광명에 네. 들어와서 처음에 지역정책연구소 만들어서 일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정말 불현듯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지역사회를 좀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방의회 의원수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스스로 누가 권유한 적도 없었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주변에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얘기는 제가 정말 처음 하는데 그래서 혼자 5일 동안 전국 일주 갔다 왔어요. 진짜요? 네, 네. 뭔가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학교 시절 저와 함께 생사고를 같이 했던 마음과 뜻을 나눴던 친구들을 저 대전을 거쳐서 네. 울산을 거쳐서 부산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 살고 있던 친구 그 함께 했던 친구들이 네.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 만나면서 그들의 삶도 네. 조명해 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스스로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까지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큰 예. 결심을 사나이가 할 때는 진짜 그동안 자기 삶에 영향을 준 친구들 한번 쫙 만나고 예. 의견 듣고 그런 건 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때 정치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반대 안 했습니까? 그때는 뭐 반대하는 사람은 뭐 제 아내겠죠. 가시밭길 가는 거니까요. 그죠? 예. 처음은 반대했죠. 반대했는데 네. 이제 설득을 좀 했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떨어진 네. 적이 있었습니다. 네, 선거에. 네. 그때는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네. 다시 정치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때는 반대 안 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광명시 이렇게 든든하게 이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광명에 대한 애정도 깊으시고 곳곳에 네. 우리 시장님 눈길 손길이 안 가는 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데 앞으로 남은 민선 7기 네. 임기 동안 1년 반 됐으니까 한 2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음. 꼭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너무 좀 시기상조의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시정과 관련해서요? 네.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만든 과가 있는데요. 제가 만든 과가 자치분권과 기후에너지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네. 도시농업과 장애인복지과 창업지원과 이런 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생활 정책과 관련된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치는 거 이것이 제 네. 꿈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게 시정을 살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 잘하고 싶다. 좀 다 욕심이- 잘하셔야죠. 욕심 네. 있으셔야죠. 그죠? 예, 욕심이 너무 많은가요? 아닙니다. 그런 욕심은 좀 많으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거의 네.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 또 네.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광명 시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은 똑같이 하시면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기 잘하시면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실 기원 드리고요. 올해 제가 시정을 펼쳐가면서 공자가 말씀하신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을 한번 기억해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광명시가 잘하면, 광명시가 발전하면 또 외부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시민들이 많이 광명에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좋은 광명 그리고 뭔가 자랑스러운 광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노력해주는 OBS도 늘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승환 광명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이어도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면 24시간이면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깨끗하다고 합니다. 과도한 불안감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승원 광명시장께서 추천하는 한 권의 책,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인간 경영, 도시 경영의 나침판, 논어의 자치학입니다. 이 책은 충북대학교 강영길 교수님께서 쓴 책이신데요. 제가 이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교수님한테. 제가 틈틈이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공직자, 그리고 우리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자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 경영 그리고 도시 경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준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